네, 좋습니다. 아, 이렇게 대답이 클 수가. 네. 자, 여러분, 노트북이나 핸드폰에 가셔가지고, 여기 한번 웹사이트 들어가 보실래요? 자, process.kidp.or.kr. 보이세요? process.kidp.or.kr. 여기 보시면 신상품 기획 프로세스라는 게 나와요. 그죠? 여기 보시면 개요를 딱 눌러보면은 기획 도출, 아이디에이션, 시각화, 사업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프로세스별로 각 방법론과 방법론을 열면은 태스크를 열면은 세부 방법론들이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가이드라인 다운로드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보시면 오늘 핸드폰만 가져오신 분은 댁에 가셔가지고 이걸 가이드라인을 다운로드를 딱 받으시면은 2019년도에 나온 가이드라인이 최종본이 이렇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와 똑같죠? 이게 2019년도 버전이 이렇게 업데이트 돼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여기에는 연구 책임에 두 사람이 더 붙었어요. 이게 뭐냐 하니까 박종근 스튜디오 파티클 대표님하고 BT 코리아라는 이사님이 붙었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요거를 그 프로그래머 해가지고 다 올려놨어요. 다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프로세스 설계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제목 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클릭하시면 그것들만 커스터마이저 해가지고 딱 보여주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면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클릭을 했다. 그리고 이거 뭐 산업 경쟁 분석에서는 시장 성장성 분석하고 3C 분석을 하고 트렌드 분석에는 뭐 스팁 분석, 뭐 경쟁사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용자 분석에는 내가 심층 인터뷰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해서 저장을 하시고 다음 프로세스로 넘어가면은 이와 관련된 것들만 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에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들만 개념, 절차, 사례, 그다음에 툴 이런 것들이 보여주면서 직접 프로젝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가 되어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기획 단계에서 각각의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 플러스 실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게 프로그램까지 만든 게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이러시면은 해당되는 것들만 참조하셔서 이용할 수도 있고요. 나는 나중에 이 중에 한 개 정도만 내가 한번 참고해 보고 싶다. 그럼 그것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해 둔 곳이 컨설팅 기관이나 이런 데 외에는 이거 잘 없거든요. 그래서 모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유용하게 사용해 보시면 도움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작업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한 개씩 그 화면에서 따와 가지고 이렇게 정리한 거거든요.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 산업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이 산업이 Compounded Annual Growth Rate라는 CAGR이라고 평균 성장률이라고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이 평균 성장률이 어떤가? 산업이 이게 성장하면 좋은 산업이잖아요. 진입하기 좋고. 그 다음에 이게 수명 주기에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도입기인지 성장기인지 성숙기인지 쇠퇴기인지 보고 야,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산업이 지금 쇠퇴기야. 그럼 뭐예요? 이게 성장성은 높지 않고 평균 성장률은 높지 않고 경쟁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원가, 가격 경쟁으로 하고 있는 게 이게 쇠퇴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각 단계마다 특징이 있어요. 이익 경쟁 소비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기 같은 산업에 들어가면은 기회가 많지만 성숙기나 쇠퇴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별로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고 재미를 못 볼 수 있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표 산업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정리해 보는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가 이겁니다. 산업 구조 분석. 이거는 3C라는데요. 3C의 약자가 뭘까요? 여기죠. 고객, 커스터머, 경쟁자, 컴페리터, 우리 회사, 자사. 고객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이 산업에 대해서. 경쟁사는 누가 있지? 우리 회사는 그걸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준비가 돼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해보고 판단해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메가 트렌드에 대한 것들을 보는 거죠. 메가 트렌드 분석 방법에는 뭐 스팁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스팁 방법을 썼습니다. 스팁 방법이라는 것은 STEEP의 약자를 써서 S가 소셜, 그 다음에 T가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E가 경제와 이컬러지, 생태, 마지막에 P가 정책 법규가 되는 policy 이런 관점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통신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정책이나 규제가 엄청 강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몇 개 사업자들밖에 없어요. 그런 또 환경적인 환경산업 같은 경우 정책이 규제가 많잖아요.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산업이 얼마나 정책이나 법규나 규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지 또는 그와 관련돼서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지금 트렌드에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이 산업에 들어갈지 하는 것들을 이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트렌드 중에 또 다른 부분은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산업 내 영역에서의 경쟁사들은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또는 그와 관련돼서 핵심 기술들이 뭐가 있는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기정화기에 여러분들 제품의 기술 트렌드가 보면은 공기정화기라서 다 같은 기술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부분은 필터 방식을 써요. 그런데 좀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은 헤파 필터라고 고성능 필터를 쓰는 데도 있어요. 또 여러분 기억하시는 공기정화기에 다른 기술을 쓰는 제품들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이거 들어봤어요? 물로 클리닝 하는 거. 먼지가 들어오면은 물을 필터로 써가지고 다 가라앉히고 깨끗한 공기만 내보내는 거. 또는요, 식물을 통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식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오염 원인들을 필터링해서 내보내는 거 이런 것도 있겠죠. 또 그래서 전자기적 방식, 전자기 방식으로 집진을 통해 가지고 오염 물질들을 달라붙게 한 다음에 내보내는 방식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럼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이 시장에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앞에까지가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야, 이 시장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맞아? 라고 우리가 결정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디자인 띵킹하고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의 좀 미시적인 방법으로 첫 번째 고객을 볼 때에 관찰해서 하는 방법. 특정한 제품을 쓰는데 야, 우리가 지금 뭐 샤브샤브 시장 1인 가구가 뜨고 건강을 관리하니까 샤브샤브와 같은 이런 새로운 시장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현재 있는 시장에서 고객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지? 이런 것들을 가서 관찰해 보는 거죠. 야, 현재 뭐 특정 브랜드의 샤브샤브 가게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그 경험을 할 때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관찰하려면은 이런 방법들로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관찰 방법 중에 요거는 이제 도블리는 회사가 미국에서 만든 건데요. 영어의 모음을 따서 RAEOU 관찰법.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하러 나가면 사실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뭘 볼 건지 사전에 프레임화해서 규정화해서 가지 않으면은 뭐 다 그렇고 그렇네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관찰할 때 이런 걸 보고 가는 거죠. A가 이거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떤 사물들이 있고 어떤 접점이 있고 사용자 누군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가면 보이는 게 진짜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심층 인터뷰죠. 심층 인터뷰라는 것은 사용자들과 장시간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진짜 문제를 발견하기 위한 자료 수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저로 갔죠. 이제 수렴으로 갔죠. 여기 보면은 관찰이나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왔으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전형적인 사용자 유형을 정의하는 페르소나를 통해 가지고 니즈를 찾기 위한 단계로 가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페르소나 여기는 나오지 않은데 이 페르소나를 만든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랙션 디자이너인 앨런 쿠퍼라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얘기했던 걸 보면은 그 행동 변수를 찾는 게 페르소나를 정리하는데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페르소나 이유 구성 요소 플러스
사용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행동 변수 5가지 이런 것들도 같이 참조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찾았던 팩트들의 유사하고 의미가 유사하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룹핑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정의하는 요걸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어피니티라는 뜻이 유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사한 것들이 묶어 가지고 이런 팩트가 있으면 요 팩트 1번 팩트하고 3번 팩트가 유사하네. 근데 요런 유사한 것들을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이유가 뭘까를 가지고 니즈를 발견해서 귀행력을 찾는 이런 문제 정의 방법론을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아이디어 도출, 이제 확산적 사고죠. 이제 브레인스토밍 하는 방법들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젠가요? 네, 브레인스토밍 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우수한 아이디어를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아이디어 캔버스를 만들어 보는 작업이 있겠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디자인 평가 단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제 VIP라고도 부르는데요. 가치 관점에서 또 산업 관점에서 제품 관점에서 디자인을 평가하는 이런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제 사업성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 시장에 매력이 있는지 또는 재무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또 기술적으로는 이게 유효한가라는 것들을 평가하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본형에는 이런 단계들을 다 거쳐야 되는 이런 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형에 있는 것들을 축약한 것이 이제 함축형이 되겠고요. 또는 오너 통찰형. 그래서 오너의 사업 경험에 의해 가지고 기회가 능력이 도출됐다면은 이제 아이디어와 시각화와 이제 사업화에 대한 검토만 가는 요 단계를 오너 통찰형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만든 유형에 대한 정의였고요. 아까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듈대로만 정해서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서비스 디자인에서는 이렇게 더블 다이아몬드인데 기회 능력을 찾는 범위 내에서는 1번이 더 들어가서 이렇게 확장된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빈스 모델이나 이런 신상품을 개발하는 그 과정만큼 중요한 게요. 이걸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중요해서 제가 이 장표를 넣었는데요. 여러분들 이건 나온 지가 오래된 책입니다. 스틱이라는 사람이 댄 칩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에서 나오는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게 이거예요. 요 얘기하고 요 얘기하고 어떤 게 더 잘 기억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제가 요거 외우라고 1분 시간 들여도 못 외워요. 5분 들여도 못 외워요. 1시간 들여도 못 외워요. 그런데 요 뒤에 나오는 내용은 제가 1분만 드리면 다 읽고 다 외우시더라고요. 이 차이가 뭘까? 이 차이가 뭘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한 30초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거의 다 읽으신 분도 있어요. 다 읽었죠? 자, 그러면 요 얘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가 또 1분 드릴게요. 자, 40초 지났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면서 계속 집중해 봤는데요. 요 두 분이 진짜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두 분 앞으로 한번 모셔볼까요? 네. 자, 앞으로 한번 모셔볼게요. 자,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진짜 집중 열심히 하시고요. 에너지도 넘치고
아이디어도 잘 얘기하는 것 같아. 두 분 가위바위보. 다리가 좀 불편할 수 있구나. 가위바위보. 이겼어요. 뭐 하실래요? 앞에 갈래? 뒤에 할래요? 뭐 해줄까? 뭐 앞에 거에 그래. 자, 그러면 이쪽으로 오세요. 네. 자, 우리 같이 앞쪽을 보시고 앞에 얘기를 기억하신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여기 원문 보면서 해도 될까요? 안 되죠. 그럼 기억이 아니죠. 잠깐만요. 전체 내용 말고 그 단어만. 더 보세요. 컨닝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전반적인 사람들을 포괄하는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 이때까지 존재했던 모범적인 답안에 부여하는 그 원리에만 의존해야 되고,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좌우 흐름이 제한이 되는데 그 이유가 그 위험성 때문에 제일 모범적인 안정적인 방식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와,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오, 대단하신데? 네. 자,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민지님. 네. 좀 어려운데 미안해요. 자, 두 번째 내용을 기억한 대로 같이 한번 조금만 쪽으로 오실까요? 자, 두 번째 내용 기억한 대로 앞을 보시고 같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술을 마셨는데 심장을 도둑 맞았어요. 그게 한 줄 요약인데요. 그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좋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두 번째 얘기는 축약을 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네, 두 분 들어가서 좋습니다. 네. 계시면 조금 어색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다리 불편하신지 몰랐네. 여러분들 첫 번째 얘기가 기억하기 쉬우세요? 두 번째 얘기가 기억하기 쉬우세요? 두 번째죠. 자, 그러면 왜 두 번째 얘기는 이렇게 기억하기 쉬운데 첫 번째는 봐도 기억하기가 어려울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인과관계. 어떤 얘기예요? 첫 번째 얘기가 두 번째 얘기가. 첫 번째는 그냥 약간 문자와 막 원리 구성 이런 쪽으로 나열이 되어 있다면은, 두 번째는 시간의 순서나 뭔가 상황에 대한 네. 이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뭔가 그런 방식으로 처음부터 약간 그렇게 기억할 수 있어요. 얘기하신 걸 보면 두 번째 얘기는 뭔가 스토리가 있는 것 같다.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얘기는 스토리가 전혀 안 보이는데 두 번째 얘기는 스토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얘기와 두 번째 얘기의 차이점. 첫 번째는 함축적이란 말이 무슨 얘기예요? 한자를 써서. 다른 말로 하면은 첫 번째에 있는 용어들은 추상적이고 개념적이고 함축적이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은 이런 함축적인 단어와 뒤에 있는 구체적인 단어가 왜 뒤에 있는 구체적인 단어가 더 기억하기가 쉬워요? 다른 말로 하면은 늘 쓰던 단어니까 오해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죠. 자, 여기에 모델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 모델을 의미하는 게 어떤 모델이 있을까요? 패션 모델? 또 어떤 빈스 모델? 어떤 구조화된 모델? 이 모델이라는 것을 해석하는 용어가 워낙 다양해가지고 특정 짓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 두 번째 용어를 한번 볼까요? 헷갈리는 게 있어요. 술 헷갈리는 거 있어요? 호텔, 출장, 비행기, 전화, 신장, 도둑, 욕조, 얼음 헷갈리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더 많습니다만 이분이 얘기하기를 석세스라는 이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뭐예요? 구체적이고 의외성이 있고 두 번째 단어는 의외성이 있죠. 술 한 잔 마셨는데 뭐예요? 신장을 도둑 맞았어. 의외성. 그 다음에 구체성, 신뢰성, 감성과 스토리.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누가 상사나
다른 분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이런 요소들을 잘 반영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앞에 있는 것처럼 개념적인 얘기만 잔뜩 적어놨어요. 추상적인 얘기만 잔뜩 적어놨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얘기와 같은 이런 success라는 앞에 있는 첫 단어, 에크로놈을 써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효과적으로 전달하면 좋겠다라는 게 이분의 얘기였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이래요. 상사가 가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자기가 들었던 얘기들을 자기도 이해 못하게 추상적인 것들만 자꾸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얘기하냐? 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기에 있는 석세스 모델과 같은 이런 것들, 특히 구체성이라든지 감성과 스토리와 같은 것들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던 방법들 중에 효과적이었던 방법들 뭐가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메시지 전달이 정말 좋았다. 뭐가 있어요? 감성. 예전에 있었던 추억을 같이 옛날에 있던 추억을 녹여내어서 디자인으로 풀어서 전달했더니 그분도 그와 같은 감성을 같이 느껴서 세대 간의 공통된 추억을 네. 네. 세대의 공감을 얻어내는. 와,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네. 감성을 잘 활용한 것도 커뮤니케이션에 정말 효과적이었다. 이런 거 있네요. 또 다르게 혹시 경험하신 거 있어요? 혹시 데이터를 활용해 보신 적 있어요? 데이터. 통계라든지 근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디에 속해요? 여기에 속하겠죠. 구체성. 그 다음에 credibility.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가 한 얘기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잘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신뢰성과 구체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우리 디자인 띵킹이나 서비스 디자인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니까 고객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전달하는 거. 이거 엄청나게 파워풀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스토리텔링 할 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적어도 되죠? 네. 네. 스토리텔링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고 이거는 사실인 거죠. 아이디어는 사실일까요? 주장일까요? 주장이지. 아이디어는 주장이에요. 우리가 정의한 핵심 문제 정의는 사실일까요? 주장일까요? 핵심 문제 정의. 주장. 고객이 말했던 코테이션은 주장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인 거지. 그죠? 그러자면 자 봐요. 우리가 문제 정의라고 했던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또는 아이디어라고 얘기했던 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고객이 했던 말에 대한 코테이션이나 우리가 얘기했던 관찰 결과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그 인큐베이션 사례 한번 볼까요? 공감을 통해서 알아낸 사실이 뭐였어요? 미숙아로 저체온으로 죽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산골 마을에 살고 있어요. 이건 사실의 주장이에요. 사실이지. 그러면 이 사실은 우리가 보급해야 되는 것은 인큐베이터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급해야 되는 것은 3시간 동안 아이들의 체온을 유지해 줄 산골에서 병원까지 갈 수 있는 동안 체온을 유지해 줄 저렴한 도구예요. 이걸 우리가 개발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아이디어잖아. 그죠? 근데 이 아이디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실이 있어야 되는 거지. 가보니까 애들은 산골에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주장만 얘기해서 안 된다. 사실만 얘기해서 안 된다. 사실과 주장을 같이 얘기하는 스토리텔링이
엄청나게 파워풀하다. 그런데 그 말하는 형식은 이와 같이 하면 좋겠다. 구체성이 사실이고요. 이거 사실이고요.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이 감성과 스토리고요. 그걸 전달하는 방법이 단순하게 전달하고요. 기존에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전달하는 의외성을 보여주는 게 저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꼭 기억할 사실, 스토리텔링이 효과적으로 나의 스토리를 전달하려고 그러면은 사실과 주장을 꼭 같이 얘기해야 된다. 사실과 주장을 같이 담아야 된다. 이 얘기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장만 얘기하다가 우리보다가 직급이 높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을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뭐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이 잘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예요. 이 표예요. 사실과 주장을 함께 얘기해야 된다. 사실은 팩트인데요. 이 사실이 이 의미하고 시사점이 뭔가를 중요한데 그게 주장이잖아요. 주장을 하게 된 근거와 이유가 그게 사실이잖아요. 이걸 상호 보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하고요. 여러분들 나머지는 제가 다음에 준비하게 있는데 자, 요거는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런 양식이 다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전략 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기회 영역을 도출하기 위한 시장 요구 분석과 트렌드 분석과 오늘 제가 했던 앞부분의 첫 번째 다이아몬드가 요거고요. 트렌드 분석은 내일 할 거고요. 라이프 스타일은 디자인 띵킹과 서비스 디자인이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자 저기 홈페이지 다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했던 방법론을 가지고 제가 일했던 것들 예시를 한번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산업 정의에 대한 분류, 라이프 스타일의 산업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PLC에 대한 분류, 산업 정의, 공기청정기를 했다 그러면은 공기청정기 분류 방식, 시장 규모, 그 다음에 전망, 이게 그거죠. PLC죠.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 국내 시장이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산업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이코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다음에 경쟁사들은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트렌드 분석으로 들어가는데 요거는 내일 할 거니까 제가 이제 생략을 하고요. 자, 뒷단에 또 한번 가볼게요. 상세화 쪽은 이것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 있어요. 상세화는 요거죠. 컨셉을 검증하고 빈스 모델을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이런 내용들인데 이것도 예시적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양식으로 이렇게 정리한 게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다 못 보여드리는 이유가 어떤 기업이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를 했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컨피덴셜 이슈가 있어가지고 다 보여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자, 마지막에 요거 좀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중소제조업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서비스화를 추진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제조업의 서비스라는 것은 기존에 요게 신제품 개발, 재료 구입, 생산, 영업해서 AS 가고 요게 기존에 있던 제조업의 가장 기본적인 밸류 체인이었는데 이걸 확장해서 새로운 매출을 올리는 게 이제 제조업의 서비스화다 이런 관점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옛날 사례여서 넘어가고요. 뭐 이런 거죠. 전기차 충전소 부족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회사가 뭘 했어요? 전기차 충전 이 디바이스에다가 그 본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넣어가지고 트렁크 싣고 다니다가 전기가 필요할 때 충전을 하면은 자기 계정으로 요금이 부과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연계하는 그런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뭐 사례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국내에 그 전반적인 제조 기업의 서비스화 비율이 상당히 낮고 글로벌 경쟁 국가 대비 현저히 뒤떨어져 있다는 기준 때문에 우리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이 관심을 이제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코어가 바로 이런 거죠. 역시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이나 디자인 띵킹을 통해서 고객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찾고 그것을 서비스화 컨셉을 통해서 빈스 모델로 만드는 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코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세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오늘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으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요. 남은 시간은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조금 좀 질의응답 시간 갖고 마무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조금 어떠셨나요? 좀 재밌으셨나요? 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주관적인 거가 구체화가 있는데 구체적인 거는 이제 저희가 일련의 방법을 따라 하는 건 어쨌든 정답에 가까운 거는 하는 거는 사실 이전부터 해왔던 거라 그 비교적 쉬운데 이제 주관적으로 유출하거나 그럴 때 좀 더 그거를 하는 사람의 인풋이 있어야 좀 더 그래도 제일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인풋은 보통 어떤 방법을 추천하시나요? 인풋이라 그러면은 그 창작 활동에 필요한 본인의 어떤 정보나 새로운 것을 가지고 와서 그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재료를 어떻게 쓰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람마다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가급적이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새로운 역량 얘기할 때 그 공감, 그 다음에 호기심, 그 다음에 유추 이런 얘기를 했고 마지막에 있는 게 새로운 경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되도록이면 내가 익숙하지 않은 한치만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완전히 누가 없는 우주에서 완전 새로운 걸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와야 될 거는 뭐냐? 우리 영역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다른 곳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됐던 것을 가져와서 우리 것으로 뭐 변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러자면은 내가 속하고 있는 산업군에 있는 제품, 서비스, 벤치마킹 이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벤치마킹을 좋게도 보지만 한계가 있다고 보는 이유가 우리 산업에서 아무리 뛰어나봐야 우리 산업을 못 벗어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산업이 아닌 다른 곳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회사에 있을 때 그런 것도 많이 했어요. 직원들하고 미술 전시관도 많이 가고요. 새로운 업종에 가서 막 게임도 많이 해보고 우리 영역이 아닌 산업에서는 어떤 인사이트가 좀 유효한가 이런 것들을 많이 찾는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찾고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급적이면은 전혀 별개의 산업에서의 경험들을 한 번씩 해보는 것들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출퇴근할 때 늘 오던 방법, 오던 길, 오던 교통수단을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가본다든지 점심을 먹을 때도 내가 항상 먹었던 집에 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메뉴들 시도를 해본다든지 내가 어떤 특정한 제품이나 디바이스를 썼다면 그거와는 완전 별개의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또 다른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직장이나 조직에 속하시게 되면 오늘 조금 논의한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그 뾰족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좀 경쟁력으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누군가 갖고 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아이디어에 집중할 때, 잠깐만요. 사장님, 제가 우리 타겟 고객을 좀 봤는데 그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최근에 트렌드가 이렇게 변했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진짜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한다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관점에서 어떤 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그런 게 많이 더 중요해졌죠. 우리나라가 이제는 그 남을 따라가서 벤치마킹 하던 시대를 많이 벗어나서 많은 산업군에서의 최선두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우리의 기업들도 그런 경쟁력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CEO들은 그에 대한 정보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런 CEO들에게 새로운 인풋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스스로 좀 만들 수 있다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그 서비스 디자인 프로젝트를 과정을 한 12년 동안 했었거든요. 이제 그 재직 디자이너들과 함께 이런 일을 했었는데 그분들 중에 몇 분이 저에게 뭐 좀 자문이나 도움을 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의 트렌드를 좀 보면 이거예요. 디자인이 예전에는 형상이나 모형을 만들거나 GUI나 CMF 이게 디자인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신상품 기획에서의 가장 끝단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기획자들이 다 하고 나서 요거 좀 잘 디자인해 줄래? 요거 좀 만들어 줄래? 그려 줄래? 요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옛날에 그 어떤 프레임워크에 갇혀 가지고 자기의 역량을 열심히 갈고 닦았는데 시장에 나가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요즘에 있는 기업들이나 스타트업 뭘 요구해요? 기획력을 요구해요. 너의 포트폴리오는 너무 좋은데 앞단에 스토리가 별로 없어. 고객에 대한 얘기나 인사이트 같은 걸 좀 했던 그런 포트폴리오 좀 볼 수 있을까? 막 이런 요구를 하거든요. 그럼 더더군다나 우리는 뭘 했어요? 문제 해결 쪽만 열심히 했잖아요. 문제 정리 쪽에 대한 게 없거든.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고 봤더니 작은 기업일수록 기업에 들어가면은 디자이너가 기존에 했던 영역을 벗어나서 더 많은 일들을 해주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사용자 조사도 하길 원하고 기획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CEO나 오너의 통찰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뭔가가 원팀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는 그림만 그릴래요. 이러면은 회원 가치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기업에서 저를 선호하지가 않는데요. 왜냐? 가르쳐야 되거든. 모르니까 앞단을 설명해야 되거든. 이게 코스트가 엄청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이 디자인 베이스에 있는 분들은 나의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는 그런 기회를 좀 삼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서비스 경험 디자인 기사라는 자격증을 신설해가지고 지금 5회째 하고 있잖아요. 거기 시험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영역이 엄청나게 넓어요. 사회학, 사회조사 방법론, 마케팅, 경영학, 디자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의 영역이 기존에는 형상을 만들거나 그림을 잘 그리거나 이런 영역에서 현재 상태를 더 나은 상태로 바꾸게 하는 모든 액티비티를 디자인이라고 정의하는 바람에 디자인의 역할이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기획자보다 디자이너의 역할이 훨씬 더 커졌고요. 디자이너에 기대하는 것들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를 조금 이해하시고 또 여러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 저건 내게 아니야 라기보다는 가급적 많이 수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영역을 더 넓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 할까요? 네, 귀한 시간에 잘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디 가시든지 간에 역량 있는 인재로 잘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